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석영재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 역사를 바꾸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직접 확인해보는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연도 먼저 미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14세기에 유럽 봉건 제도를 사라지게 한 패스트부터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을 종전으로 이끈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과 같은 이 대표적인 역사를 바꾼 미생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첫 생명체는 약 40억 년 전에 출현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은 약 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세균 화석입니다. 초기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지만 광합성 세균이 산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약 20억 년 전에 진핵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약 24시간으로 비유하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6초도 채 되지 않은 채 6초도 전에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지구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였고 가장 오래까지 남게 될 생명체입니다. 미생물이란 동물과 식물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로 바이러스, 세균, 고균, 진균, 그리고 원생생물을 포함합니다. 토양 1g에는 세균, 곰팡이, 원생생물이 각각 10억, 12만, 3만의 비율로 존재하는데 바이러스는 세균의 약 2배가 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바이러스를 길이로 연결하면 총 연결 길이는 빛이 약 1억 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1억 광년이 되고 세균은 이의 약 10배인 10억 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미생물의 크기는 세균의 평균 크기를 갖는 대장균의 경우 폭이 약 1마이크로미터, 길이가 약 2마이크로미터 정도로 1000배를 확대하더라도 1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평균 크기가 약 100나노미터로 1억 배를 확대를 하더라도 약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생물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영하 30도부터 영상 130도까지 다양한 온도 범위 내에서 항상 발견이 되고 오염으로 인해서 산소가 거의 없고 독성 물질이 가득 차 있는 이런 폐수에서도 미생물들은 환경 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와 같이 압력이 1000기압이 넘는 곳에서도 발견이 되고 염분 농도가 바다의 약 10배라서 죽은 바다라고 하는 의미인 사해에서도 미생물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광산 배수와 같은 산성부터 소다 호수와 같은 이 알칼리성까지 다양한 pH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동식물 중에서 미생물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소와 같은 반추동물이 먹는 풀은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배지에 불과합니다. 반추동물은 반추 위에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그 미생물 배양체를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우리 자신의 세포수의 약 10배가 되는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장내에 살고 있는데요. 장내 세균의 대부분은 혐기성으로 산소에 노출이 되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로운 일을 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역사를 바꾼 대표적인 미생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옐시니아 페스티스는 그람 음성 장내 세균으로 원래는 야생의 설치류에 기생하는 쥐벼룩의 장에 공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벌목이나 이웃 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숲 속에 있던 쥐벼룩을 밖으로 꺼내서 마을에서 곡식을 훔쳐 먹고 사는 쥐에 옮기게 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감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스트에는 yersinia pestis가 림프계에 감염해서 림프절을 과일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선 패스트와 혈액에 감염하는 폐혈증 패스트, 그리고 호흡기에 감염하는 폐렴 패스트가 있는데 선 패스트가 대부분입니다. 13세기 초에 몽골을 통일한 칭기스칸은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복지를 아들들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했는데 그중 장남인 주치에게는 이 서아시아와 동유럽에 이르는 이 넓은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주치가 죽고 그의 둘째 아들인 바투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는데 그 나라가 킵차크 칸국입니다. 몽골 민족은 원래 곡식을 저장하지 않고 육류를 가공해서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쥐벼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와 유럽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이 숲속에 있던 이 야생 쥐벼룩을 인간 세상으로 나타나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몽골의 정복지 중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곳을 중심으로 간간히 패스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투칸의 10번째 왕위 계승자인 야니백은 이 터키에 있는 크림 반도의 카파라는 도시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카파는 제노아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에서 아시아 지역 무역을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카파에는 철옹성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여러 번 했으나 매번 실패하자 결국 포기하고 철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군대에서 패스트로 죽어간 병사를 투석 장치를 이용해서 성 안에 쏘아넣게 됩니다. 이 시체가 당도하자 급속도로 이 패스트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피를 토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까맣게 물든 채 죽어가게 됩니다. 혼비백산한 나머지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배에는 곡식도 실었기 때문에 쥐도 함께 동승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거쳐가는 곳마다 급속도로 전염이 되기 시작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2,50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패스트는 중세 유럽의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 봉건영주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봉건 제도가 몰락하고 중앙 집권적인 절대 왕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교육자와 예술가들의 사망으로 교육과 건축 등 예술의 질적 저하가 야기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영국의 요크민스터 서쪽은 패스트가 창궐하기 전에 완공했고 동쪽은 패스트가 끝난 뒤에 건축을 마쳤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화가 일어나 시민계급이 성장하게 되고 부를 통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자본주의가 싹트물 해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는 유럽 중세를 막 내리게 한 미생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아메리카를 멸망시킨 천연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천연두는 베리올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감염하는 DNA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폭은 약 260 나노미터이고 길이는 약 330 나노미터나 되는 상당히 큰 바이러스입니다. 약 12,000년 전부터 감염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연두에 감염이 되면 이와 같이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집트의 람세스 5세의 미라를 보면은 이와 같이 얼굴 전체에 곰보 자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천연두에 감염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천년두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눈과 눈 사이에 이 하나의 곰보 자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한 백신 요법이 인두법인데 천년두에 걸린 환자의 딱지나 고름을 일부러 접종을 하게 되면 물론 극히 일부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적인 감염에 비해서 훨씬 약한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WHO에서는 1967년부터 백신 접종을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1977년에 아프리카에서 한 명이 감염된 이후로는 더 이상 감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지구에서 천년두가 종식되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계속 천년두가 조금씩 발생했기 때문에 이 스페인 정복자와 그 노예들 중에는 천년두에 감염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에는 콜럼부스가 항해하기 전에는 천년두가 전혀 없었습니다. 1978년에 멕시코 시티 지하에서 공사 도중에 약 14세기에 건립된 이 아즈텍 제국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을 유적을 발굴하게 됩니다. 당시의 인구가 약 15만 내지 30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많은 인구가 어떻게 508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스페인 군에 의해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말을 타고 수염을 기른 코르테스를 자기네들을 구하러 온 이 코찰케아틀 신으로 케찰코아틀 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몬테주마 황제와 아즈텍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스페인군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는 원주민들은 그전에 총과 대포, 말과 궁변을 전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포심이 매우 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복자들에 의해 옮겨진 천년두가 퍼져서 대부분이 감염이 되었고 30% 정도가 사망함에 따라서 이 전투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521년에 항복을 하고 아즈텍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남쪽에 있는 페루나 칠레 지역에 있던 잉카 제국도 결국 이 천년두의 창궐로 인해서 스페인군에 의해서 1533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점점 남미 전체 대륙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독립을 도운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는 이탈리아어로 나쁜 공기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오염된 공기에 의해서 병이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말라리아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모기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심각한 감염병 중의 하나로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노력한 끝에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2015년에는 약 44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단세포 원생물인 이 플라스모디움이라고 하는 포자축류 속의 열원충에 의해서 간과 이 적혈구에 감염이 되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학질이라고 불렸는데요. 학을 뗄 정도로 고약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76년 미국은 독립을 선언하는데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1781년 버지니아의 요크타운에서 있었던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중심이 된 미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은 영국과 독일의 연합군을 대승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결과로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이 조지타운 대학의 역사학자인 맥닐 교수는 이와 같은 글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조지 워싱턴 장군 등 여러 장수도 물론 공을 세웠지만 이 말라리아 모기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영국군을 이끌었던 이 콘월리스 장군은 상부에 병으로 인해 매일 군대가 매일 줄어들었고 미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의 포위 공격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원래 말라리아는 감염이 되고 난 뒤에 15일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당시에 영국과 이 독일 연합군은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진군을 해서 6월 달에 이 말라리아가 득실거리던 이 버지니아 지역의 진지를 구축을 해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말라리아균에 감염된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 프랑스 연합군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9월 달에야 이 전투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라리아 덕택에 이 미국은 영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결국 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패전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큰 공을 세우고 1799년에 제1통령으로 임명되고 군사 독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1804년에는 인민투표를 통해 황제에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모든 전쟁에 이김으로써 유럽의 실질적인 맹주로 군림하게 됩니다. 하지만 1812년에 이 우방국이었던 러시아가 적국이었던 영국과 몰래 무역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의 전쟁 경험이 풍부한 정예군을 이끌고 내만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러시아 군대는 고작 40만 명 정도의 오합지졸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나폴레옹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는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돌아온 뒤에 패전의 이유가 강추위 때문이었다고 성명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하튼 러시아전의 패배로 유럽에서의 프랑스의 패권은 약해졌고 나폴레옹은 다음 해에 엘바섬으로 추방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사히 탈출을 해서 다시 약 100일간 황제로 복위를 하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의 워틀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체포되어서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거기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군대의 기록을 보면 6월 24일 날 이 내만강을 건너는데 6월 28일 날 리투아니아의 이 빌니우스에 도착할 때까지의 4일 동안에 악천후와 질병으로 말 1만 필과 병사가 약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진군을 시작해서 8월 16일 날 스몰렌스크에 도착할 때까지 다시 질병과 탈영으로 인해서 약 3분의 1의 병사를 다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스몰렌스크에서의 전투에서 약 3만 명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는 9월 7일 보로디노 전투에서 다시 3만 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날 1812년 9월 14일에 약 11만 명만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시는 텅 비어 있고 대부분 다 타버려서 식량과 의복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결국에는 회군을 결정을 하게 되고 10월 18일 날 회군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 강추위와
탈영으로 인해서 다시 내만강을 건너게 된 병력은 겨우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역사에서 가장 사망자를 많이 낸 군사작전으로 기록을 세웠는데요. 대부분은 전투와 상관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위보다는 질병으로 인해 대부분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패전의 원인이 강추위라고 했지만 과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이 원숭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서로서로 이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와 같이 날개가 없는 곤충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를 본 학생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머리카락 사이에서 이를 잡아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가 자주 나타나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이와 같은 이 설명서를 보내곤 합니다. 과학자들은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 지역에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대규모로 묻혀 있는 무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이가 득실거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체들로부터 이를 매개로 전염이 되는 이런 세균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패전의 중요 원인은 이로 인한 전염병이라는 결론을 발표를 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세균성 전염병을 일으키는데요. 리케차 프로와제키는 그람 음성 절대 기생세균으로 발진 티푸스를 전염시킵니다. 리케차는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이 유전체 서열이 가장 비슷한데요. 현존하는 세균 중에서. 그래서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는 아마 리케차와 조상이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토넬라 퀸타나는 원래 이름은 리케차 퀸타나였습니다. 역시 이를 숙주로 하는 그람 음성 세균인데 참오열을 유발하는 참오열이라고 하는 열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 1차 세계 대전 당시에도 10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참호에서 군인들이 앓는 병이라는 말에서 아마 참호열이라는 이름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폴레옹 군대가 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도운 미생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BC 11세기에 건국이 되었다가 BC 586년에 유대 왕국의 멸망으로 유대인들은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 시온주의자 모임을 통해 이스라엘 재건이 정치운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영국은 발포 선언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의 조국 건설을 허락을 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1948년에 이스라엘은 다시 건국이 됩니다. 1916년부터 6년간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로이드 조지의 저서 이 전쟁의 기억이라는 이 회고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 영국의 역사가들은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거의 망상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은 전쟁으로 아세톤의 수요가 많아졌고 그래서 아세톤을 구하기 힘들게 되자 이 와이즈만 교수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몇 주 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이 와이즈만은 유대인들이 원래 신성한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하고 이 로이드 조지가 수상이 되자마자 외무부 장관이었던 발포한테 부탁을 해서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1916년 로이드 조지가 부탁할 당시에 이 카임 와이즈만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교수였는데요. 거기에서 클로스트리디움 아세토뷰틸리쿰이라고 하는 그람 양성 토양 세균을 이용해서 발효를 통해 아세톤과 에탄올 그리고 부타놀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로이드 조지가 찾아와서 아세톤의 대량 생산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총알과 폭탄도 이 끝 모양의 화약인 코다이트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이 코다이트의 제조에는 아세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몇 주 만에 이 카임 와이즈만은 아세톤을 대량 생산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1917년에 영국은 화약 생산을 재개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조지는 후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카임 와이즈만은 상 대신에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나라를 건립해 줄 것을 허용해 달라고 건립할 것을 허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로이드 조지가 수상이 되자마자 이 발포한테 선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토양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 때문 하나로 인해서 2000년 이상 잃어버렸던 한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제1차 세계대전을 종전으로 이끈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의 평균 수명은 45세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위생관념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미생물학의 발전으로 이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감염원의 정체가 파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30년도부터 항생제가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18년에는 평균 수명이 약 35세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스페인 독감 때문이었습니다. 조류와 일부 포유류에만 감염이 되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인데요. 이 스페인 독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사망자를 낸 유행병입니다. 당시 지구 전체 인구가 약 15억 명이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감염이 되었고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호독감이라고 해서 그 당시 전체 인구가 1,900만 명이었는데요. 그중에 약 40%가 감염이 되어서 14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성 RNA 바이러스입니다.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mRNA로 직접 사용이 되어서 단백질 번역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독감 바이러스는 음성 RNA 바이러스라서 단백질로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mRNA를 합성을 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여하튼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들은 복제할 때 RNA 중합 효소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RNA 중합 효소는 DNA 중합 효소와는 달리 복제할 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변이를 수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연 변이가 매우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변이가 생기고 있죠.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종이 생겼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이와 같이 보통 이 이름을 적는데요.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A는 유전체의 타입입니다. 두 번째는 발병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균주 번호, 발병 연도, 마지막에는 항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H 항원은 햄아글루티닌으로 숙주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감염하는 데 필요한 표면 단백질입니다. N 항원은 유라미니데이즈로 이 감염된 세포에서 증식을 한 뒤에 빠져나오는 데 필요한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감염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H항우는 총 18종이 있고 N항우는 11종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밝혀진 바이러스는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요. 1930년에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918년 당시에는 스페인 독감의 원인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미국 감염병 연구소의 연구팀이 알래스카에 묻혀있던 한 여성의 폐 조직으로부터 이 얼어있던 조직이죠.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다시 살립니다. 그 분석 결과 인플루엔자 A형인 H1N1 타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스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스페인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뉴스를 여과 없이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설은 1918년 미국 캔자스주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프랑스설은 영국의 바이러스 학자인 이 존 옥스포드가 주장했는데 프랑스의 에타플 지역에 있던 영국군 기지에서 1916년 말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1917년 3월에 기지 내에 대규모 감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지 내에 당시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조류와 돼지들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야생 조류입니다. 여기에서는 증세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생 조류에 있던 이 독감 바이러스가 닭과 같은 가금류로 옮기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감염되고 있는 조류 독감처럼 심각한 질병을 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극히 일부가 가축과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 중국설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 프랑스로 넘어왔다는 주장입니다. 여하튼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행기나 배로 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스페인 독감은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롭게도 스페인 독감이 퍼지자 참전국들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감염이 됐고 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휴전 협정을 앞당기게 되어 전쟁이 빨리 종식되었다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숙주 세포 안에서만 복제와 증식이라고 하는 이런 생물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에 따라 동물 바이러스, 그다음 식물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오 페이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 캠프에서는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보는 실험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어디에서 바이러스를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숙주가 많은 곳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를 찾기 위해서 직접 과천, 하천, 하수 처리장에 가서 냄새가 지독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일부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바이러스 중에서 정체가 밝혀진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신종 감염병의 끝은 어디일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오히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지극히 작은 미생물의 역할은 한없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과 곰팡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부산물을 항생제로 이용해서 우리 사람의 수명을 2배 가까이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고온성 세균의 DNA 중합 효소를 만약에 PCR에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생명과학 분야는 지금과 같은 이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발효 산물들 중에서 아세톤은 한 나라를 구했지만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플라스틱은 앞으로 지구 전체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무궁무진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유용한 미생물을 찾아내어 감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의 위상을 우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부 자료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의 조장천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그 시간 전에 여러분 과학이 공학이나 의학과 같은 응용 분야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찾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PCR이 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PCR이 뭔지를 여쭙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PCR은 영어로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중합효소, 그러니까 DNA 중합효소를 이용해서 연쇄 반응을 통해서 DNA 조각을 증폭시키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 PCR의 존재로 인해서 인간 게놈의 해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생명과학 분야에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두법과 종두법은 뭐 비슷한데요. 원래 백신이라는 말은 우두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두는 그러니까 바카라는 게 소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두죠. 그러니까 스몰팍스가 아니라 천연두는 스몰팍스인데 우두는 카우팍스입니다. 비슷한 바이러스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카우팍스에 감염된 사람의 고름을 갖다가 접종을 하면은 그게 면역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카우팍스의 바카에서 백시네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바이러스마다 사망률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사망률이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균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균의 종에 따라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투여량이 다릅니다. 양이 조금만 있어도 병을 잘 일으키는 것들은 감염이 훨씬 더 잘 되겠죠. 잠깐 제가 지금 위에 올라가서 3번으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죠. 예. 사망률이 다른 거는 독성 때문. 감염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요. 독성과 그 다음에는 그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감염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병독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병원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다른 이유는 독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음성 RNA 바이러스와 양성 RNA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나누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 애초에 그렇게 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도 게놈의 정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원래 진화 초기부터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천연두가 종식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구상에 천연두 바이러스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가요? WHO의 기록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근데 모르죠. 누군가 또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그 동토 얼어 있는 땅 속에서 그걸 꺼낼 수 있는 꺼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고름과 딱지에는 천연두 바이러스의 항원이 있기 때문에 인두법에 사용될 수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고름과 딱지에는 항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항원이었죠. 약화된 항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약화되었겠죠. 그래서 이 인두법에 되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이 병원성 바이러스들은 숙주들을 여러 차례 거치게 되면은 독성이 조금씩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발견된 이유는 일단은 크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거의 막대기 모양으로 생겨서 굉장히 큰 그런 결정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고 저를 굉장히 당황시키는 그런 질문들이네요. 여러분들은 과학자로서의 그런 자질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8번째는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이주에 의한 말라리아 감염도 영향을 줄 수 있었나요? 사실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본격적으로 이주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죠. 스페인 군대가 아프리카 그 흑인 노예의 일부를 흑인 노예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일부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게 천연두를 겪었던 지역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군인이나 노예들 중에는 이런 감염된 환자가 있었을 겁니다. 이걸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mRNA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RNA가 무엇이고 이는 불완전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기술로 운반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모더나나 파이자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양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mRNA하고 서열이 똑같죠. 그래서 그 mRNA 예를 들면은 표면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mRNA를 가지고 만들면은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항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백신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는데 그 인지질하고 좀 복잡합니다.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집어넣는데 구체적인 기술은 회사마다 다르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전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mRNA 양을 아마 많이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전사가 아니라 번역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데
번역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항원으로서 작용해서 이 항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10번인가? 아까 9번까지 했나요? 예. 10번째 질문인데 PCR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말씀하신 연쇄적 반응 때문인가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정규 분포가 아니라 PCR 자체는 연쇄 반응이니까 한 번 반응시킬 때마다 2배씩 늘어나는 거죠.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를 수는 없는데 잠깐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만약에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은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이 캠프 페이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질문을 제대로 올려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번은 PCR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런 연구실에서는 PCR이 없는 연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게놈 정보부터 해서 클로닝을 할 때도 PCR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염기서열을 증폭시킨 다음에 그걸 플라스미드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분자 생물학의 시작은 지금은 PCR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PCR이 없으면은 생명과학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다음에 12번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심한 것이 양성 RNA 바이러스인 것과 관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제가 100% 단정은 못하겠지만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아마 확실한 답은 아무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매우 전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성이 되게 높은데 아마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병독성은 조금 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감염에 필요한 절대적인 양이 좀 적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로 끝을 내겠는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대면을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캠프 기간 동안에 머리와 가슴에 여러분들의 추억과 지식을 많이 담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2년 뒤에 이제 캠프가 아니라 우리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끝을 내고요. 8시부터는 우리 현유봉 교수님께서 이어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생명과학 분야 2번째 강연,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강연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현유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자연과학 캠프에 좀 인연이 있는 편인데, 제가 대학원을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 과학 캠프를 조교 활동으로 해서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감회가 새롭고 그래서 더 열심히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요즘에 아주 핫한 토픽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이크로바이옴.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특히 제가 전공이 식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두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왼쪽에서 보시는 식물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논문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이 네이처라는 학술지의 표지로 장식이 되었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네이처라는 저널은 저희 기초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학술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표지를 장식할 만큼 이제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전 세계의 다국적 그리고 거대 농업 관련 기업인 몬산토나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을 해가지고 작물들의 생산성을 좀 좋게 해보겠다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광고 포스터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이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학술적인 중요성도 있지만 이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왜 과연 그런 건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는 발표 내용의 첫 번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로 가져와 본 내용이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입니다. 지구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 혼자만 오로지 생존하는 생물은 없다라고 하는 게 진리일 정도로 이 생물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자연 생태계는 이 생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잘 균형을 이루면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로 앞 시간인 그 강의에서 서경재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관계는 이제 비단 이제 식물과 미생물 그리고 동물과 미생물 이러한 식으로 큰 생물들 분류군을 넘나들면서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저도 이러한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 장 정도는 그래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제 슬라이드 한 장을 준비했는데 이 식물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건은 이 감자역병에 의한 아일랜드의 대기근입니다. 이 원래 감자는 유럽 사람들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사용을 안 하고 그 동물 사료로만 쓰고 있었는데 이 프리드리히 2세라는 이 별명이 감자대왕이거든요. 이 감자대왕이 이 감자가 되게 맛이 좋고 영양분이 좋다라는 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싶은데 이제 국민들이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떠한 기책을 썼냐면 이 감자를 귀족들만 먹을 수 있게끔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 귀족들이 자기들만 뭘 이렇게 맛있게 먹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결국에 그게 감자였다라는 걸 알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유럽의 감자가 이제 국민 식재료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감자가 식량 자원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제 유럽의 인구가 증가하게 됐고 이거를 토대로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이 되던 감자에 좀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이렇게 신대륙에서 유행을 하던 이제 감자역병이라는 균이 이제 씨감자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엄청난 수준의 감자 농사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네덜란드에 있는 한 대학에 친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자 연구를 하는 친구 초청을 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감자 연구를 하는데 사용하는 온실 중에 하나에서 이 감자역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네덜란드 정부가 해당 온실을 3년간 폐쇄 조치를 한 거를 제가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감자역병이 상당히 지독하고 이렇게 제거하기가 어려운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감자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이 감자 농사가 그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아일랜드는 이 감자를 주요 식량 자원 또는 오로지 유일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감자역병에 의해서 이 아일랜드 국민들이 10년 가까이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 좀 얼마나 이렇게 좀 심각한 건지 좀 비유를 드리자면,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그 학생이 여러분들한테 동생이 되겠죠. 이 학생이 올해 이렇게 감자역병이 터졌다면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먹을 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총 10년이니까. 그 정도의 그 기아 때문에 이제 아일랜드의 인구가 이제 800만에서 100만까지, 100만이 사망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러한 기아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인구 이동 중의 하나인, 민족의 이동 중의 하나인 아일랜드인의 신대륙 이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일랜드인들이 그 당시 이제 독립을 하고 있던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로 이제 대량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부모가 요 당시에 이 조상들이 이 당시에 감자 대역병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 아일랜드계 미국인에서 미국인 혈통을 가진 아일랜드 혈통을 가진 미국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하나만 더 추가로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해리슨 포드랑 브래드 피트가 이제 주연으로 했던 영화의 이제 데빌스 오운이라는 영화인데, 영화의 내용이 그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경찰인 해리스 포드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영국으로부터 아일랜드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제 영국 경찰들한테 쫓기다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해리스 포드랑 겪게 되는 일을 담은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감자역병에 의한 아일랜드 이주민은 이제 미국인 인종 중에 아이리시 어메리칸, 그러니까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라는 인종이 형성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자역병은 지금도 그 세계 곳곳에서 종종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자 농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 감자를 국내로, 특히 생감자, 역병균이 같이 넘어올 수 있는 생감자의 수입은 현재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식물과 이제 미생물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어쩔 때는 우리들의 실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내용은 이제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좀 대중매체에서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마이크로바이옴이 과연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연 자료를 준비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통일된 개념은 존재를 하지 않는 것 같고, 일단 두 가지 큰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단어하고, 우리 한 개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의미하는 유전체, 그러니까 지놈이라는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의 유전체 총합을 의미하는 뜻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미생물이라는 마이크로브라는 단어, 거기에다가 생태계를 의미하는 바이옴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미생물들이 이루고 있는 생태계다라는 뜻으로 마이크로바이옴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미생물들이 이루고 있는 생태계라는 개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제가 쭉 강연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 미생물들이 이루는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과 식물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식물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은 식물의 되게 다양한 부위에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건데 오늘 강연은 그 내용을 약간 조금 한정해서 식물의 뿌리에서 이루어지는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인터랙션 얘기를 좀 상호작용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식물의 뿌리는 식물이 토양에서 물이나 무기 그리고 유기염류를 흡수하는 첫 관문으로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식물 주변에 있는 토양에는 이 엄청난 수의 이제 그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은 식물 뿌리 표면에서 이렇게 관찰이 되는 세균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그 서경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추정컨대 뿌리를 둘러싼 토양 1g당 수십억 개의 미생물이 존재할 것으로 우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엄청난 수의 미생물과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가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개념을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식물의 뿌리랑 미생물이랑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제 예시들을 조금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배운 내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콩과 공생을 하는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여기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이 사진에서처럼 콩의 뿌리에 이런 혹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생 또는 공생하는 세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혹을 이렇게 칼로 잘 잘라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 뿌리옥 박테리아들이 그 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쉽게 관찰이 가능하고요.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해가지고 식물에다가 공급을 하지만 반대로 식물들은 광합성한 산물을 이 박테리아에게 공급을 함으로써 서로 협력 관계를 하는, 공생 관계를 하는 그 식물과 미생물 사이에 좋은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일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그 예시와는 반대로 당연히 세균에 의해서 또는 미생물에 의해서 식물들이 병이 걸리는 데도 충분히 다양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토마토에 품마름병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토양 세균이 이렇게 감염이 되면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토마토가 이렇게 말라서 죽는 병을 이제 토마토 품마름병이라고 하는데요. 요 토양 세균은 식물에 감염을 하고 나면은 식물 안에서 물이 수송되는 물관을 막아가지고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물이 수송되지 못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토마토가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서 죽는 그러한 병증을 나타내는 세균이고요. 이게 학문적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세균 중에 하나인 게 토마토 생산량에 엄청난 피해를 미칠 뿐더러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구된 식물 감염하는 병원체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마토 이 품마름병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연구자들이 좀 재미있는 현상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병원균에 대해서 토마토가 이 품종에 따라서 이 저항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하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토마토의 품종은 이 세균의 저항성이 있어가지고 이 세균이 있더라도 전혀 병증을 나타내지 않지만 여기 있는 이 머니메이커라는 이 품종은 이 세균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품마름병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서경재 교수님께서 과학자들은 질문을 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질문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 가지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두 토마토 품종에서 나타나는 이제 품마름병의 저항성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유래한 걸까? 이게 오늘의 그 강연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풀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이제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거를 당장이라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짚어주면서 멀리 돌아가긴 하지만 차근차근 이제 생물학자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비밀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메타지놈 분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세한 그 내용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 분석이 어떠한 거를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들을 던져주는지만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특정 환경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녀석의 유전체도 분석하고 생리도 분석하고 또 어떠한 그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식으로 그 박테리아 하나하나를 특정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러한 진행 방법으로서도 충분히 엄청난 양의 발견이 진행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방법이 모두 통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에서 배양하기 어려운 미생물도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워낙 많은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의 전산 처리 능력이 증가하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분석법들이 이제 점점 개발이 되면서 어떠한 좀 야심찬 아이디어가 제안이 됐냐면, 이제까지는 박테리아를 하나하나 분석을 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안에 있는 거를 통째로 그냥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개념이 제안이 됐고, 그거를 이제 메타지놈 분석법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디테일한 과정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게 되고, 실은 제 전공도 아니라 자세한 설명을 제가 좀 불가능한 내용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좀 생략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어떠한 정보를 결국 얻게 되었냐면, 해당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어떠한 미생물들이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이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메타지놈 분석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식물 분야에서 이제 애기장대라는 그 모델로 연구 모델로 사용되는 그 식물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연구 결과가 2012년에 처음 보고가 됐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그 표지를 장식한,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한 연구 결과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여기 그래프를 좀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미생물들의 인구조사를 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그 동물이라는 큰 이제 분류를 보면은 이 동물 아래는 사람들 같은 포유류도 있고, 그 다음에 새 같은 조류,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곤충류, 또 뱀 같은 파충류, 뭐 이런 식으로 동물 안에도 여러 가지 분류군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좀 기억을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이 서울대 캠퍼스 안에 동물에 포함되는 이 분류군의 개체들이 어떤 비율로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서울대 캠퍼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캠퍼스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 국립공원에서는 또 그러한 동물들의 분류군들이 어떠한 비율로 있는지 조사를 해보자. 이러한 식의 조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테리아에 이제 여기 영어로 나와 있는 되게 복잡한 단어들로 이제 설명되어 있는 이런 분류군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 연구진들이 이제 식물이 자라지 않은 토양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식물이 자란 토양의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뿌리 내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이제 비교 조사를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하게 됐고, 이 각각 요 막대 그래프에 이 색깔이 있는 상자는 그 해당되는 세균의 분류군들이 어떠한 비율로 있는지 나타내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식물이 없는 토양과 식물에 있는 토양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가 좀 바뀌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식물의 뿌리 내로 들어가면 더 극명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식물이 토양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간섭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아이디어가 처음 제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 처음 연구 이제 논문이 나온 다음에 이제 정말 다양한 연구 그룹에서 이제 애기장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되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작물들이 뭐 벼, 보리, 밀, 뭐 옥수수 할 거 없이 이제 계속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연구자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2018년 다시 애기장 때 뿌리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논문에 이제 연구진들이 아주 중요한 생물학 원리 하나를 발견을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먼저 좀 시도를 했던 내용은 이 작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미생물들이 포함되는 이제 분류군들이 이 기존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은 여기 세균류에 집중해서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실은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들은 세균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난균류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미생물군, 그 다음에 곰팡이류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미생물군에 속하는 그러한 병원균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 같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이 이제 해당 연구를 하게 됐고요.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 인구조사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먼저 세균류를 이제 식물들이 자라지 않은 토양, 그 다음에 식물이 자란 토양, 그 다음 뿌리 내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앞에 나온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처럼 식물이 자라거나 아니면 뿌리 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요 연구에 이어가지고 이제 곰팡이류랑 난균류의 인구조사도 같이 이제 각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엄청나게 복잡한 이제 결과를 얻어내게 되었는데요. 아마 제가 이 연구진이었다면은 이 결과물을 딱 받아들고 나서 그냥 바로 머리가 딱 정지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가 숨어 있고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내가 대체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연구진들이 이 안에서 이제 차근차근 아주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아주 단순 명쾌한 메시지를 밝혀내는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복잡한 그림 하나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 연구진들이 이제 자기들이 분석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그 구성원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그냥 전체를 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요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각각의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에 색깔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동그라미 중에 파란색 동그라미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발견된 세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주황색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존재하는 곰팡이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보라색인가요? 이 보라색으로 된 거는 이제 난균류의 구성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동그라미들이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색깔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선은 파란색 세균과 파란색 세균이 검은색으로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세균이
서로 상호 증진 관계에 있다. 즉, 요 세균이 늘어나면 이 세균도 이 세균이 늘어나면 요 세균도 같이 마이크로바이옴 내에서 같이 증가를 하는 관계일 때는 검정색 선으로 이렇게 이어놓고, 여기 예를 든 것처럼 요 선 같은 경우는 요 세균과 그다음 봅시다. 요건가요? 요 곰팡이가 서로 상호 억제 관계에 있다는 뜻이고, 이 얘기는 곰팡이가 늘어나면 세균이 줄어들고 세균이 늘어나면 곰팡이가 줄어드는 상호 억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붉은색 선으로 이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곰팡이하고 세균 사이에 상호 증진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보는 것처럼 주황색 동그라미랑 파란색 동그라미가 검정색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도 아울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제 메시지 하나는, 이 검정색 선과 빨간색 선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특히 파란색 원과 주황색 원 사이에 나타나는 수를 비교를 해보면 붉은색 선의 개수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세균류의 구성원들하고 곰팡이류의 구성원들이 어쩌면 전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상호 억제 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아까 그런 복잡한 연구를 더 복잡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단순 명쾌한 메시지 하나를 연구진들이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또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게 됐는데, 자기들이 토양에서 이렇게 분류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하나하나 단독 배양을 시도를 해가지고 최대한 자기들이 배양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수의 미생물들을 이제 배양하는 기법을 만들어내고, 그 미생물들을 다시 적절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토양에다가 이제 섞어준 다음에 그 위에서 이렇게 합성된 마이크로바이옴 조건 하에서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실험해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연구진들이 총 148종의 세균, 그 다음에 34종의 곰팡이, 그 다음에 8종의 난균류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두 섞어준 토양에 이제 애기장대라는 아까 그 식물을 키워보고, 또는 세균류만 우리가 넣어준 토양, 그 다음에 곰팡이류만 넣어준 토양, 그 다음에 뭐 난균류만 넣어준 토양,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세균과 곰팡이 또는 세균과 난균, 곰팡이, 난균 이렇게 섞어준 적절한 조합의 토양에서 애기장대를 이제 키워보고, 과연 식물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비교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이 곰팡이만 포함된 토양에서는 애기장대가 전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결과를 이 연구진이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 곰팡이류와 서로 상호 억제 관계에 있다라고 아까 밝혀진 세균류를 같이 섞어가지고 키워보니까 이 애기장대가 다시 잘 자라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난균류와 세균류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게 됐고,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연구진들이 처음으로 이 토양에 존재하는 세균이 이 곰팡이와 난균류로부터 식물을 지키는 보디가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처음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이 연구 논문의 내용은, 이분들이 이거를 보고 나서 한 가지 좀 더 재밌는 실험을 하게 된 거는, 그럼 아예 토양에 균을 다 제거를 해서 무균 상태에서 애기장대를 키워보면 어떨까라고 실험을 해봤는데, 오히려 토양에 균이 없으면, 미생물들이 없으면 식물이 되려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연구 결과 관찰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이 실험에서 식물이 가장 잘 자랐던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미생물들이 다 섞여 있는 토양에서 이 애기장대가 가장 성장을 잘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이 연구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 토양에 존재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그 미생물들이 이루는 이 생태계가 식물을 단순히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이 생장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2018년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요. 이제 불과 한 2년 전의 연구 내용이니까 상당히 이제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조금 설명이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그 토마토의 질문에 해답을 이제 우리가 낼 수 있는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마토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토마토 이제 병 저항성 연구를 이제 풀어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갖고 풀어내는 과정에서 되게 좀 창의적인 실험을 한 가지 수행을 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무려 한국 그룹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한 실험의 개략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품마른병의 내성을 갖고 있는 토마토를 특정 화분에다가 이제 키웁니다. 이제 키운 다음에 요 화분에 이제 흙들이 다 들어 있었겠죠. 요 화분에서 이제 내성 토마토를 제거를 하고 흙만 남겨놓은 다음에 그 흙에다가 이제 아까 병에 내성이 없는 비내성 품종 토마토를 옮겨 심어가지고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품마른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을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내성 품종은 병원균에 대한 내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품마른병 증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이 연구진들이 관찰한 사실은 이러한 내성 토마토가 자랐던 토양이 이 비내성 품종 토마토의 병 저항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컨트롤 실험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똑같은 실험을 요거 하나만 바꾼 거예요. 처음에 이제 원래 내성 품종을 키웠던 흙이 아니라 품마른병에 내성이 없는 비내성 품종의 토마토를 키운 흙에다가 이제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이제 원래대로 이 비내성이 없는 토마토가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병원균이 이제 접종 이후에 이 병증이 이제 유도되는 것을 이 연구진들이 확인을 하게 됐고요.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가설이 이제 제안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앞에 슬라이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파악하셨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가설을 제가 좀 제안을 해보자면은 이 병원균의 내성을 갖고 있는 토마토가 토양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간섭을 해가지고 이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당연히 해봐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또 복잡한 다시 그래프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연구진들은 품마른병에 내성이 있는 토마토 품종을 키운 토양 안의 마이크로바이옴과 그 다음에 비내성 품종이 자란 토양 안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분석을 했고 아까 연구 결과에서는 그냥 1차원적으로 어떤 비율로 존재한다라는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왔다면은 요 그래프는 이분들이 조금 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2차원으로 이렇게 헤쳐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방법은 역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하셔야 되는 일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성 품종 토마토하고 자란 토양에서 자라는 특정 미생물 군집이 있는가 이거를 보면 되는데 지금 드린 몇 초간의 시간 동안에 아마 눈치를 채시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요 빨간색 요 놈들 그러니까 내성 품종이 자란 토양 안에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어떠한 미생물 군집이 좀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기초 자료로 해가지고 이 연구진들이 실은 더 중요한 일을 한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미생물을 분리 동정해낸 거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정말 정교하게 진행이 됐는데 역시 이것도 제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생략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요렇게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서 나온 이 미생물을 결국에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이 분리 동정을 성공하게 됐고 그
그 박테리아를 여기 있는 것처럼 TRM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미생물 배양 배지에 아마 생명과학 분야 참여하는 학생들은 요 키트를 받으셨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미생물 배양 배지에 이 미생물들이 자라 있는 그림이고, 요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미생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자료를 함께 제가 좀 포함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우리가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 그렇구나, 진짜로 이 내성 토마토가 토양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이 TRM1이라는 세균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TRM1이라는 세균을 이제 우리가 분리동정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걔가 진짜로 그 토마토의 풋마름병의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배양한 그 TRM1이라는 미생물들을 점점점 많은 양을 넣어주면서 그 내성이 없는 토마토에서 병 저항성이 늘어나는가를 좀 비교 분석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가로축은 여기서부터 병원균을 우리가 감염을 시켰을 때 날짜가 지나면서 병증이 점점 증가하는, 이제 컨트롤 실험이 이제 검정색인데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색깔이 주황색에서부터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TRM1을 많이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래프에서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TRM1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병증이 발생하는 게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결과들과 이 결과를 종합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내성 토마토는 TRM1을 토양 안에다가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조건, 간섭을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구조를 변화를 시키고, 역으로 이렇게 형성된 마이크로바이옴은 토마토의 풋마름병 저항성을 증진시킨다라는 이 관계의 내용을, 생물학적 원리를 우리 이제 국내 연구진들이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싶은 이제 준비한 강연의 마지막 슬라이드고, 여러분께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 중요 메시지 딱 3개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면서 제가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토양의 안에는 식물과 미생물들이 이루고 있는 생태계가 존재한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생태계 안에서 식물과 미생물의 생태계라고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냥 어떤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식물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를 결정하고,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은 거꾸로 식물의 생장을 조절하는 것처럼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소통관계다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그런 예시들을 통해서 요 얘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작물의 병자항성이나 생산성 제하를 통한 실제 우리 삶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분야라는 것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 이제는 왜 이런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이제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제가 예상을 하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해주신 질문들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풋마름병 내성 품종에 나타난 그 TRM1 미생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분리하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과정인지 생명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게 전공 분야가 아니라, 이게 정말 제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면은 단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이 좀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술적인 과정이자 생명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그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으로 나타난 그 미생물 군집에 일단 유전체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유전체 지도를 완성을 해가지고 그 유전체가 어떠한 미생물에 가장 가까운 친척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알지 못했던 구성을 찾아봤더니 이 서울대 캠퍼스 동물들 중에서 포유류에 해당하더라.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미생물 안에 어디에 포함되는 미생물인지 먼저 알아내고 그 미생물들을 따로 배양해낼 수 있는 그 기법들이 이제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먼저 배양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해당 미생물, 해당 유전체 지도 시퀀스를 갖고 있는 미생물을 분리 동정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답변 쉽게 잘 드린 건지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줌에서 영상 질문 있습니다. 네. 우리 동물들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체계가 있죠. 면역 체계도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잘못된 정보를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 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릅니다. 다르고 식물들에서는 면역 체계 중에 하나가 그 박테리아들이 만들어내는 그 단백질 조각들을 인지를 해가지고 그게 식물 세포 내로 유입이 됐을 때 그 디펜스 메커니즘을 발현시키는 그러한 저항 메커니즘이 있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식물의 면역 체계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복잡한 것 같고 아직도 많은 식물학자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맞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를 지금 던져주셨는데, 실은 지금 요즘에 농업 쪽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 토양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양의 화학비료 그리고 농약을 사용하면서 그 토양 속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군집이 이제 해체가 되거나 아니면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이 작물 생산성에 엄청난 저해를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듣고 거기까지 연관을 지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그런 이유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이제 그 생산성 조절에 대한 기술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식물에서 미생물과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면 어떠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나요? 동물하고 많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그 식물에서는 약간 좀 더 특이한 현상은 그 동물하고 달리 식물들은 그 계속 기관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잎이 만약 없어지면 새로운 잎을 만들어내고, 왜 그러냐면은 식물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곤충들이 잎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생 능력을 진화적으로 습득을 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통 미생물이 감염된 잎이나 가지를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반응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그 식물 기관이 죽으면서 같이 죽도록 하고 자기는 다른 부분에 새로운 가지랑 잎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보통 디펜스를 하는 차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네. TRM1이 내성을 가진 것이면 마이크로바이옴에 내성이 있는 것인지 식물에는 저항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네. 네, TRM1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식물의 토마토의 저항성을 일으키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비내성 토마토에 TRM1을 첨가를 해주면 저항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내성 토마토가 하는 일은 토양 안에 TRM1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거지 그 자체가 병원체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물과 마이크로바이옴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거가 지금 엄청난 핫한 톱 분야입니다. 요즘 뭐
거의 마이크로바이옴,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그 연구 결과들이 아까 그 제가 소개드렸던 그 네이처 이런 것 같은 엄청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학술지에 계속 최근에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제가 지난달에도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된 논문을 이 강연 자료 준비하면서 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미생물 군집 구성원 간 상호 억제 현상 도표에서 세균, 곰팡이, 난균류의 위치.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그러한 그림을 그렸는지 좀 모르겠고, 그 원들 사이의 거리는 무슨 의미인지, 뭐 원의 크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은 못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메타지놈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비율을 알게 되면 아까 나온 감자엽병과 같은 전염병의 여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식물학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를 하려고 또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항성을 갖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게 또 마이크로바이옴이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제가 오늘 발표를 한 의의가 전혀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부분과 전체의 관점에서 각각의 박테리아 및 미생물을 통해 미생물 군집의 특징을 예측할 수 있나요? 이게 제 생각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구성을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특정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검출이 되면은 그 미생물 군집 자체의 기능을 유추하는 그러한 분석법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게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시스템을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AI 시스템도 도입해가지고 이런 거를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균만 있는 토양보다 난균, 곰팡이류가 존재하는 토양에서 애기장대가 더 잘, 난균, 곰팡이류가 식물에 이익을 준, 제가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난균류랑 곰팡이류만 있는 존재하는 토양에서는 애기장대가 잘 자라지 못했고요. 이거를 세균하고 섞여졌을 때 애기장대가 다시 잘 자랐기 때문에 세균이 이제 난균류랑 곰팡이류부터 오는 피해를 막아주는 이제 보디가드 역할로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 아마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제 다음 질문은 식물의 형질 유도를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의미한 안정적인 상품 개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작물 생산성 제하에 관련된 벤처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조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마무리 멘트를 이제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는데,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건강, 그 다음에 코로나 조심 기원드리고, 내일 실험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면서 오늘의 전체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